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재배원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재배의 기원과 현황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챕터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1차나 2차 과목 통틀어서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것 위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 포인트 집으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반짝반짝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배의 기원과 현황으로 해서요. 자, 재배 작물의 기원과 세계 재배의 발달 여기부터 한껏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같이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작물의 기원과 식물의 지리적 분류법으로 해서요. 네,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물은 그냥 재배 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는 그냥 재배 식물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도 재배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 대상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용 부위가 재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 부분만 조금 비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기형식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용 목적상 일부분만이 특정적으로 발달합니다. 같은 얘기죠. 네, 그리고 재배를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위적인 보호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작물은 재배 식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에 맞는 정의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재배식물인 작물을 배워나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배관념 쪽으로 우리 넘어가 보면요. 자, 재배관념은요. G. 알렌이라든가 D. 콘돌레라든가 네, HJE, 피크 이러신 분들이 이제 재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관념적인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라서 잠깐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겁니다. 우연히 씨에서 작물이 나왔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연히. 우리 그렇잖아요. 수박씨 같은 거 뱉었는데 수박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소에 곡물로 바친 열매가 싹이 텄대요. 이거 재배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우연적으로 재배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봐주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말할 건 없고요. 자, 식물의 지리적 분류, 네, 이 부분은 좀 출제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네, 식물의 지리적 분류로서요. 큰 강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걸로 해서요. 재배식물의 기원을 D. 캔들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큰 강 유역으로 했네요. 라고 해서 어떤 분이 어떤 곳을 식물의 지리적 분류를 받는지 해서 학자랑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만 잘 연결시켜 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큰 강 유역이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이 범람하게 되면 땅의 비옥도가 높아지니까 큰 강 유역에서 먼저 작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잘 발달됐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산간부라고 해서요. 바빌로브 산간부에서 재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분화식물의 지리학적 방법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간단히 얘기하면요. 지리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은 관계수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관계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이게 재배의 근원으로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관계수. 그래서 재배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간부 이런 데서 관계수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부 이런 거에서 발달했구나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바빌로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 분은요, 지금 좀 띄어져 있는데, 유전자 중심지 설로 해서요, 지역별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작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유전적인 중심지 선로에서 지리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작물들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변이가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없는 변이가 관찰된다라고 해서 지역으로 나눴다라는 거, 지리학적 방법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안지대에서 이제 작물이 잘 자랐다라고 강조하셨던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다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출문제 나오게 된다면 한두 번씩 우리 같이 보는 시간 정도로 해서 마련을 할 거고요. 지금은 요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네, 포인트들만 먼저 우리 생각해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량의 삼각형입니다. 자, 수량의 삼각형으로 해서 3대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이죠, 말 그대로 삼각형. 그래서 유전성, 환경, 재배 기술이 네, 골고루 잘 발달이 돼야지 수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수량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네, 작물의 생산량, 즉 수량이죠.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전성, 환경, 재배 기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상당히 좋죠. 이런 것들 이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경의 발생 쪽으로 해서 농업 관련 학자별, 학설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다 외우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만 조금 강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리비희, 6번의 리비희. 네, 이분은 식물의 필수 영양분이 부식보다도 무기물이라는 견지에서요. 무기영양소를 제창했습니다. 네, 무기영양소를 제창했고요. 우리 무기물에 대해서 그때 뒤에 배울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단한 이론을 이제 내세우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무기영양소를 제창함으로써 인조비료라든가 화학비료 공업이 발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수경재배 많이 하거든요, 요새. 수경재배 하게 되면 흙이 없어도 재배가 돼요. 네. 영양분만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수경재배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율.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작물의 생육은 필요한 인자 중에 최소 비율로 존재하는 인자에 지비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냥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있으면 자라요. 네, 그래서 최소율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요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랑 학설, 그리고 이 학자분으로 인해서 발달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분은 14번에 네. 요한센인데요. 14번에 요한센님이신데, 네, 순개설이라는 걸 제창을 했습니다. 네, 순개설을 제창을 했고요. 네, 이 순개설, 네, 이런 부분들은 뒤에 육종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배울 텐데, 분리육종법이라고 해서 우리 육종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요것과 연관된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순개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순개설 관련해서 자식성 작물의 순개도태에 의한 품종 개량에 이바지를 했다. 뭐 요런 것들로 해서 요한센은 순개설을 요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드브리스. 15번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드브리스. 네, 유전하는 변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돌연변이설을 제창을 했다. 라고 해서 네, 유전자가 변이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분이 드브리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의 학자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식물 생장 조절제라고 해서 옥신, 지베릴린, 뭐 키네틴, 사이토키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세 번째 파트에서 식물 호르몬 파트 있거든요. 거기서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1, 2, 3번에 해당되는 요 아이들은 생장을 네,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거 챕터 3에 가서 볼 겁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앱시스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생장을 억제시켜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 생장을 좀 억제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 예, 요것은 과실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요것도 성장 억제 물질로 보시면 돼요. 에틸렌은 촉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추후에 우리 더 배울 거예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과실의 성숙 촉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은 네, 강낭콩 줄기의 신장을 억제시킵니다. 네, 그리고 요 물질은 유명합니다. 제초제로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뭐 일단은 눈으로만 잠깐 넣어주시고 그렇구나라고 해주시고 이건 뒤에 배울 거야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작부의 체액에 관련된 걸로 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자, 과정적인 부분부터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작부 체계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울 텐데요. 네, 작부 체계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작물을 재배하는 뭐 체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물 체계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부 체계 변천 과정은 네, 과정으로서 여기 대전법부터 해서요. 네, 답전 윤환식까지 넘어오는 과정 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보세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잘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법 같은 경우는요. 유목시대의 초기 농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농사 짓다가 지력이 쇠했어요. 더 이상 뭐 작물이 안 자라. 그럼 버리고 가요. 버리고 다른 데 가.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대전법입니다. 그래서 탈취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땅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네, 화전, 네,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동경작입니다. 네, 화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불태우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잡초나 나무가 너무 우성하면 그거 다 베는데 죽어요. 죽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예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리고, 뭐 그 재가 이제 부식이 되면서 이제 그 유기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싹 태워버립니다. 이게 화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화전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농사 짓다가 또 이것도 지력이 쇠하면 또 도망갑니다. 다른 데 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네, 윤경. 네, 요거는 경작 화전을 몇 회 묵힌 후에 다시 불을 놓고 경작합니다. 라는 형식으로서 요거는 약간의 정착농업 부분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대전법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좀 옛날 방식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휴한농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계속 같은 땅에 똑같은 작물을 짓다 보면 땅도 질려요. 땅도 질려요. 아우 힘들어 이런단 말이죠. 이제 작물이 안 자라요. 네, 병해충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네, 쉬는 거. 그게 휴한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력을 다시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포식 농업인데요. 네, 요거 말 그대로 세 개로 나눈 겁니다. 땅을 세 개로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경지를 3등분해요.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삼포식은 세 개로 나눕니다. 땅 세 개로 하나하나 나누고요. 네, 그리고 뭐 두부에서는 뭐 다른 작물을 키우고 하나는 쉬어요. 그래서 보통은 밀, 보리 키우고 여기는 여기는 쉬는 거죠. 이거를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삼포식 농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량 삼포식, 네, 이런 부분인데요. 뭔가 계량됐어요. 이 방법 뭔가 계량됐어. 계량된 부분은 휴한이 아니고요. 계량삼포식 같은 경우는 휴한이 아니라 여기다 또 뭔가 심어요. 이제 놀지 마 이거죠. 뭔가 심습니다. 예, 그래서 클로버 같은 거 심습니다. 클로버. 예, 계량삼포식 클로버 같은 거 예, 이런 거 심는데, 네, 클로버는요, 지력을 조금 증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클로버를 이제 쉬게 하지 않고, 예, 클로버를 더 심어서 하는 방식이 계량삼포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작으로 넘어가면 자유롭게 하는 거죠. 네, 자유작으로 넘어갔다가, 답전 윤환식이라고 해서, 네, 요거는 답전입니다. 논밭을 2-3년 주기로 바꿔줘요. 논으로 한 2년 썼다가 물 싹 빼고 밭으로 팍 바꿔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답전 윤환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작부 체계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재배 형식입니다. 재배 형식 관련된 부분도 뭐 이런 부분들 내용 주어지고 어떤 거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맞추는 형식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재배 형식이고요. 네, 소경, 식경, 곡경, 포경, 원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소경은 원시적 약탈농업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네, 식경. 네, 식경은 이제 식민지나 미개지 농업 경영 형태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그렇게 예민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식경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커피나 사탕수수 있죠. 옛날에 사탕수수 농장 막 장난 아니었죠. 막 노예들 막 그랬잖아요. 그런 농장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식경은. 네, 그리고 곡경, 공유 위주로 광대한 면적에 걸쳐서 밀벼리 이런 것들을 심는 것. 그래서 대규모 기계화가 됐다라는 게 곡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경은 네, 균형을 있게 하자. 균형 있게. 네, 그래서 식량과 사료를 균형 있게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포경.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경, 원해적 농경입니다. 원해적 농경으로 해서 네, 집약적인 재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작부 방식은요. 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네, 지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력이 쇠하니까 지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영리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부체계 변천 과정도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경작이라든가 뭐 휴한농법 이런 것들은 네.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네. 계량산포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말씀드렸죠. 네.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재배기업 및 발달 부분인데, 네. 우리 역사까지는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네. 괜찮고요. 네. 여기는 넘어갑니다. 쿨하게 넘어가고. 네. 작물의 분화 발달 부분인데요. 이쪽은 순서 정도만 기억하시면 괜찮은 정도. 작물의 분화 발달. 네.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하면요. 어떠한 것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가 되고요. 어떠한 것들은 기가 막히게 적응을 하죠. 그래서 도태와 적응을 거쳐서 네, 순화가 되었다가 네, 지적, 생리적으로 고립이 되는 네, 이러한 단계로서 네, 작물이 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세요 라는 형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순서 정도 기억하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네,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네, 작물의 분류 부분으로 해서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네요. 네, 작물 재배 현황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3대 식량 작물이 있어요. 3대 식량 작물. 네, 밀, 벼, 옥수수라고 해서 3대 식량 작물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주시는 거, 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밀, 벼, 옥수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밀이 가장 많아요. 생산량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예, 좀 오래전에 문제로 나온 적이 또 있어가지고 기출로 혹시 몰라서 네, 참고적으로만 좀 기억합시다. 우리나라의 주요 작물의 식량 자급률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요 작물의 식량 자급률. 네, 요 정도. 예. 좀 오래전에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또 문제은행식으로 돌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잠깐만 보고 가면 순서만 기억해요. 큰 순서대로 볼게요. 네, 서류. 네, 우리 서류 봉투 아니고요. 서류. 네. 아, 재미없어. 감자, 고구마, 서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요. 쌀. 네, 그리고 우리 보리쌀. 보리. 네, 그리고 두류. 네. 두류. 그래서 뭐 콩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밀 없습니다. 우리 밀을 수입 많이 하잖아요. 밀가루.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작물의 식량 자급률은 네, 서류, 네, 감자, 고구마 이렇게 해서 순서는 이 정도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세요.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작물의 분류예요. 일반적 분류 쪽으로 해서 작물을 분류할 때는 우선 일반적인 분류로서 용도별로 분류하는 게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어요. 용도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먹는 데 써요. 식용작물.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주식으로 먹는 데 쓰는 걸 식용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펴, 보리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공예작물. 공예작물은 뭐 산업이라든가 상업,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공예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용, 네, 뭐 공업용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뭐 전분작물,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유료작물, 그래서 뭐 참기름,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예작물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네, 사료작물입니다. 네, 사료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사료작물로 해서 용도가 사료예요. 네, 그래서 뭐 옥수수 같은 경우가 사료용 옥수수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료용 옥수수 수입이 많고요. 뭐 그런 얘기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녹비작물입니다. 녹비작물은 비료로 쓰이는 작물, 네, 비료로 쓰이는 작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네, 원예작물 쪽 관련해서는요, 과수와 채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 정도만 뭐 기억하시면 네. 괜찮고, 우리 뭐 주변에서 봤던 아이들이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나눠요. 인과류, 뭐 준인과류, 핵과류,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인과류는 꽃받침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과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준인과류는 이게 씨방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과류는 씨가 딱딱해요. 이만하잖아요, 막. 그죠? 복숭아 막, 이만하죠. 씨가 이만하죠. 그래서 핵과류는 뭐 씨가 딱딱하고 큰 그러한 류를 핵과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장과류는 뇌가피가 발달한 그런 과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채소 쪽입니다. 채소. 과채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과채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과채류 열매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열매를 먹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열매 채소가 과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협채류. 예, 요거는 콩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가. 네, 근채류 부분으로 해서요. 근채류는 이제 뿌리. 근이죠. 뿌리 채소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뿌리 채소를 얘기하고 있고, 뭐 직분류. 그 뿌리 채소 중에서 직분류 같은 경우는요. 얘네 모양새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뿌리가 이게 고닫죠. 당근 이렇게 해서 당근, 뭐 무 이렇게 되게 고닫잖아요. 그게 직분류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직분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경엽채류 같은 경우는 네, 잎줄기 채소, 네, 잎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원예작물 쪽에서 용도별로 이렇게 나누는구나라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네, 생태적인 분류로서 네, 생존 연한 부분으로 해서 1년생이냐 2년생이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1년생 작물 같은 경우 뭐 벽콩, 옥수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1년생, 2년생, 월년생, 연년생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년생 작물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부분과 1년생 작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봄에 파종을 하고 예를 들면 그 해 안에 네, 개화해서 뭐 결실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 안에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파종 씨 뿌리고 결실 맺는 게 한 해 동안에 끝나버리는 거. 그게 1년생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생 작물은 무, 사탕, 무 이렇게 있고요. 2년생. 2년생은 봄에 파종을 하고 다음 해에 결실을 맺는 걸 2년생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는 무사탕, 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월년생 작물은 네, 예를 들면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네, 가을에 파종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을보리, 가을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에 파종을 하고요. 네, 그 다음 해 뭐 봄이나 여름 정도에 수확을 해요.
결실을 맺어서 이걸 월년생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는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년생 작물은 계속 심을 수 있는 거, 여러 해 수확할 수 있는 거, 이게 영년생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1년생, 2년생, 월년생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형식의 생존 연한을 가지고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결실을 맺는 것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생육적온입니다. 이게 생육하기에 적절한 온도 이런 것들이고요. 네, 북방형 목초라고 해서 뭐 티머시 알팔파 이런 그 목초들이 있는데 북방형이에요. 그래서 좀 차가운 데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형 목초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지형 목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한지형 목초들은 더우면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이 생기면요. 생육이 멈추고 황변 쇠퇴하는 형상을 보인다라는 걸로 해서 뒤에 배울 겁니다. 예, 관련된 자연재해 배울 건데요. 우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하고현상이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 공부하실 때 맞다 들었었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저항성 부분이에요. 저항성 부분. 네, 요거는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작물들은 이거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내산성 작물은 요거죠. 산성인 상황에서도 잘 자라요. 잘 자라는 그러한 작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이것도 뒤에 우리 재배 관련된 부분 계속 배우면서 이런 것 계속 나올 부분들이니까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지금 시간은 조금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저항성 부분은 내산성, 산성 토양에 강한 거 감자, 내건성, 네, 건조한 거죠. 건조한 거에도 잘 버티는 거, 습성, 내습성, 습한 데에서도 잘 자라는 거, 밭벼. 근데 벼는요, 그 담수된 상태, 물이 이게 차 있는 상태에서 벼가 자라거든요. 얼마나 강하면, 그죠? 물을 아예 담궈놓고 키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습한 거에도 잘 자라는 거, 밭벼, 이런 것들입니다. 내염성 작물은요, 염기에 강해요. 염기에. 네, 그래서 뭐 간척지 토양 같은 데서 잘 자라겠죠? 염기에 강하니까. 네, 사탕무, 목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풍성 작물 해서 바람에 강한 거예요. 바람 막 불어도 잘 자라는 거, 고구마라고 해서 뭐 몇 개 없죠? 몇 개 작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이왕 외워지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이용면으로 본 특수 분류 쪽으로 해서 내용 보도록 하면요. 네, 작부 방식에 관련된 분류,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선 작부 방식에 관련된 분류로 해서, 동반 작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는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팔파나 보리 같은 콩가 작물을 좀 얘기하고 있다. 동반 작물. 네, 콩가 작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콩가 작물들은 지력도 좀 보호를 해주고 지력을 증강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질소도 고정시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동반 작물로서 콩가 작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보호 작물입니다. 네, 보호 작물, 토양을 좀 보호하는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네, 포복형 작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포복형 작물. 네, 우리 지나가다 보면 잎이 이렇게 나는 것들도 있지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땅을 막 거의 덮듯이 나는 이러한 잎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잎이 자라는 걸 포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집안을, 토양을 꽉꽉 잡아주죠. 집안을 꽉 잡아주니까 보호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부 방식 관련된 분류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용작물 같은 경우는, 주작물 수확이 힘들 때 키우는 거기 때문에 메밀이나 초,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구황작물
부황작물은 감자고구마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족작물, 흑비작물 네, 이런 것들은 비료,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하고 흡수 이용하는 효과를 가진 작물들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경영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여기 우리 식물보호기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토양 보호 관련된 분류 쪽으로 해서 앞서 얘기한 것들과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 네, 토양 보호를 한다. 포복형 작물, 피복작물, 네, 토양 조성, 지력 증진 작물로 콩가 작물들 이런 것들 얘기 드렸죠. 네, 클로버 이런 것들. 네, 수식 작물 같은 경우 토양 침식을 받기 쉬운 작물들 부분들이고요. 뭐 토양 수탈 작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 정도로 조금 토양 보호 관련된 건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용도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 부분으로 해서 뭐 청해작물, 건초작물 용도에 따른 부분들이 있는데 용도에 따른 것 중에서도 뭐 토양보호 쪽으로 해서 계속 나오죠. 네, 이런 것들. 네, 포복형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만 잠깐 보시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재배 현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배 현황들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간략히 얘기 드리면 어려워요. 우리나라 농경 어렵습니다. 네, 뭐 그래요.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어렵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 봐주시면서 열심히 식물보호기사를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좀 가볍게 좀 얘기하는 시간으로 넘어갔고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꼭 복습해 주시고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챕터 2에 해당되는 재배 환경 쪽으로 갈 거고요. 이제 재배 환경이 이제 본 게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 더 힘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